요즘 아이들은 왜 유튜브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드는지 어느 날 저녁 한 어머니가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라졌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도 아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이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된 게. 저는 지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제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아이를 게임과 유튜브에서 떼어놓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들이 왜 화면 속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가정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조용합니다. 예전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습니다.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하지도 않고 친구 집에 놀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궁금합니다. 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걸까? 문을 열어보면 아이는 늘 같은 모습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어쨌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고 눈은 화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밥 먹어라. 대답이 없습니다. 숙제는 했니? 짜증 섞인 한마디만 돌아옵니다. 학교는 어땠어? 묻는 말에는 그냥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대화가 끝납니다. 부모들은 답답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입니다. 게임 그만해. 유튜브 좀 끄고 공부 좀 해.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니?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이의 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통과는 하지만 마음에는 닿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는 더욱 깊이 화면 속으로 빠져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유튜브나 게임에 빠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늘 빠져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그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네, 도망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관계로부터,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내적 논리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게임과 유튜브에 빠져드는 것에도 그들만의 내적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게임기를 빼앗고 휴대폰을 압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게임이나 유튜브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게임과 유튜브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무언가를 얻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게임과 유튜브는 이 모든 욕구를 아주 교묘하게 충족시켜줍니다. 먼저 안전의 욕구를 봅시다. 게임과 유튜브 속 세상은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는 비난받지 않습니다.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존재 자체로 그냥 머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면 시험 점수로 평가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외모와 인기로 평가받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실망이라는 저울 위에서 늘 무게를 재어집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넌 동생은 잘하는데. 이번에도 몇 등이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옆집 아이는 학원을 3개나 다닌대. 부모는 걱정으로 사랑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들립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더 나아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가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받는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현실은 견디기 힘든 곳이 됩니다.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때 아이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게임과 유튜브가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여기서는 너는 그냥 너로 있어도 돼.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게임 속에서 아이는 영웅이 됩니다. 레벨을 올리고 퀘스트를 완수하고 적을 물리칩니다. 노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도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가 게임 속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길드원들이 아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 얼마나 강력한 소속감입니까? 유튜브는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은 아이의 감정 상태를 부모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외로우면 웃긴 영상을 보여주고, 불안하면 위로가 되는 콘텐츠를 띄워주고, 화가 나면 공감할 수 있는 자극적인 영상을 연결해줍니다.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아이는 느낍니다. 여기는 나를 이해해줘. 여기는 내 편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는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기계에게서 위안을 받는 구조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의 자제력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이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관계가, 요구 수준이 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놀 시간도 있었고 부모의 기대도 덜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이제는 철 들어야지. 고등학교 가려면 내신을 관리해야 해. 대학은 어디로 갈 건데? 갑자기 아이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올라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아닌 그 경계에서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는 언제부터인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화가 있어도 대부분은 지시와 훈계입니다. 공부했어? 게임 그만해. 학원 갈 시간이야. 시험은 잘 봤어? 이번에는 몇 등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의 하루를 묻는 말은 사라지고 결과만 묻는 말이 늘어납니다. 아이의 마음을 묻는 질문은 없어지고 아이의 성적만 확인하는 질문만 남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누구보다 관계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느낍니다. 아, 부모님은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내 성적과 태도만 중요하구나. 나라는 사람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만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 가정이 오히려 가장 불안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편해야 할 부모 앞에서 가장 긴장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입니다. 표정을 숨깁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방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 외로움을, 그 공허함을 화면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게임만 끊으면 아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휴대폰만 빼앗으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증상만 보고 병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과 유툴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이의 내면에 이미 외로움, 무력감, 인정욕구, 도피욕구가 가득 쌓여 있고 그 출구로 게임과 유튜브가 선택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진단받은 청소년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그 이전에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가족 갈등,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를 먼저 겪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게임이나 유튜브는 이러한 문제들을 잊기 위한 일종의 자기 치료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아이에게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서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감정 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감정 조절, 충동 억제,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이것이 완전히 성숙하는 것은 20대 중반이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불안, 좌절, 분노와 같은 감정을 말로 풀어낼 줄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과몰입, 짜증, 무기력, 반항, 폭력성, 회피,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 행동만 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혼내고 벌주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진짜로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저 무서워요. 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아이는 점점 더 깊이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계에서 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다시 현실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바꿀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통제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만 망칩니다. 대신 아이의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가 다시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현실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들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어? 가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그건 틀렸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 아니라 힘들었겠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아이의 감정이 부정당하지 않는 경험,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시험을 잘 봐서 귀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귀한 거야. 너는 착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행동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정 안의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아이에게 집은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비교와 경쟁이 없는 곳,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곳,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집은 오히려 가장 긴장되는 공간입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온 가족이 전쟁터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집에서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도망칩니다. 화면 속으로 도망칩니다. 거기라도 가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가정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이를 게임과 유튜브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뇌의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고 짜증내고 세상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면 아이도 세상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부모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신을 학대하듯 살면 아이도 자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삶에 감사하며 살면 아이도 그런 태도를 배웁니다. 공부해라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게임 그만해라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부모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도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한 삶.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관계를 맺는 법, 자신을 사랑하는 법,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우리는 아이들을 경쟁 구도 속에 밀어넣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무너지면 의아해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전에 한 인간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랑받았다고 느낀 아이는 어른이 되어 타인을 사랑할 줄 압니다. 존중받았다고 느낀 아이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안정감을 경험한 아이는 불안정한 세상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단순히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만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서 이루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사회를 계속 만들 것인가, 아니면 존재로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경쟁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과 공감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꿀 것인가?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각성에서, 한 가정의 변화에서, 한 아이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이와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하루에 최소 15분은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의 눈을 보며 대화하십시오. 그날 있었던 일을 물어보십시오. 단 성적이나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감정, 아이의 생각, 아이가 무엇을 느꼈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십시오. 이때도 스마트폰은 멀리 두십시오.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셋째, 아이를 칭찬할 때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시험 잘 봤구나 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보여서 기특하구나. 1등 했네 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내 모습이 멋있어. 넷째, 아이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혼낼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번에 뭘 배웠니?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섯째,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자율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하십시오.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게임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들어보십시오. 아이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몰래 확인하지 말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금지와 통제가 아닌 이해와 소통으로 접근하십시오. 일곱째, 부모 자신도 돌보십시오. 부모가 지쳐 있으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십시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좋은 부모면 됩니다. 여덟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정말 힘들어한다면 청소년 상담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이의 눈에서 생기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유튜브와 게임 속에 숨어 있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다시 현실로 데려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이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모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혹은 아이 방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너는 어땠니?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 진심으로 전해질 때 아이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다시 사람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화면이 아닌 현실로,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경쟁보다 협력을, 배제보다 포용을 선택하는 사회, 성공보다 행복을, 성적보다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제 아이가 사라졌다고
마음이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눈물 흘리던 그분을 말입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바꾸려고 오셨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하던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분이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돌아왔어요. 어제 저녁에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친구와 다툰 이야기, 선생님한테 혼난 이야기, 그냥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을요. 저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어요. 평가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변화를 선택하신 건 어머니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건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아이의 미래를, 나아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으로 도망치면서, 방문을 닫으면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면서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이해해주세요. 그 작은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희쌤 심리학이었습니다.